저는 선진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중견 회사로 국내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의 외동딸입니다. 아버지 서철민 회장님은 손바닥만한 공장 하나로 시작해 지금은 직원 2,000명 규모의 탄탄한 기술기업 CEO가 되신 분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입지전적인 분이고요. 저 역시 그런 아버지의 딸답게 당당하고 똑똑하게 자랐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일반 학교에 다니면서 재벌딸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던 저는 대학교에 들어간 이후에는 저희 집에 대해서 굳이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서경이라는 이름으로만 살았지 대표딸이라는 꼬리표는 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그것을 원하셨고 저 역시 그런 걸로 주목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이야, 네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너를 대하는 사람들이 진짜 친구고 진짜 사랑이다. 아버지의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정말로 맞았어요.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덕분에 아버지 회사를 이해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경영지원실에서 일하면서 회사 전반적인 업무를 배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입사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저희 회사 인사팀에 있던 친구 미숙이가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경이야, 신입사원 중에 우리 대학교 동기 민준이가 들어왔어. 혹시 알아? 한민준? 대학 내내 장학금 받던 그 모범생? 너도 기억하고 있었구나? 뭐야, 관심 있었던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같은 과 동기니까 이름 정도는 아는 게 당연하지. 그런 너야말로 어떻게 한민준을 알아? 잘생긴 모범생으로 학교에서 유명했어. 너야 워낙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몰랐겠지만. 얘기를 듣고 보니 한민준이라는 동기가 늘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와 단정한 인상과 정직해 보이는 눈빛을 가진 남자로 성적도 우수하고 성격도 차분해서 과 여학생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많았던 게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정말 대학 때는 그저 같은 과 동기로 인사 정도 나누는 사이였을 뿐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매번 장학금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집안 형편 때문이라는 얘기를 얼핏 들었거든요. 그랬던 한민준이 저희 회사에 입사한 것입니다. 물론 그는 제가 회장 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한민준이 제가 근무하는 경영지원실에 배치되었습니다. 한민준은 저를 보고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경이야, 나 한민준이야. 혹시 기억해? 그럼 우리 과 최고 인기남을 모를 수가 없지. 인기남은 무슨. 그나저나 이런 우연이 다 있네. 같은 대학 같은 과였는데 이렇게 직장도 같다니.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는 한민준의 미소가 너무 밝고 좋아서 저도 모르게 설렜습니다. 회사에서의 그는 학교 다닐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성실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고 어려운 업무도 끝까지 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함께 투입되면서 저희는 서서히 가까워졌습니다. 업무상 대화로 시작해서 점심시간, 퇴근 후까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경이야, 어떻게 그렇게 일을 똑부러지게 할 수 있는 거야? 학교 다닐 때도 느꼈지만 너는 진짜 똑똑한 것 같아. 내가 너한테 장학금 빼앗길까봐 더 열심히 공부했던 거 넌 모르지? 내가 할 소리를 네가 하네? 무슨 남자가 그렇게 꼼꼼하고 섬세한 거야? 내가 놓친 부분까지 다 체크해줘서 고마웠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일할 때는 존댓말을 했지만 둘만 있을 땐 학창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말을 놓고 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인정하고 칭찬하며 자연스럽게 호감을 갖게 되었고, 그런 시간이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한민준이 제게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대학 때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말 걸 용기가 없었어. 이렇게 회사에서 다시 만난 걸 보고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지. 프로젝트 내내 너에게 고백할 기회만 보고 있었다면 믿어줘?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대학 때부터 저에게 관심이 있었다니. 저 역시 그에게 마음이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귀게 되었고 연애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한민주는 데이트할 때도 항상 제 의견을 물어보고 존중해 주었어요. 비싼 곳보다는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장소들을 함께 다녔죠. 1년 정도 사귀다 보니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까지도 민준이는 제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결정하면서 이제는 민준이에게 제 정체를 밝혀야 할 시점이 왔어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었지만 숨기고 결혼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어느 주말 저녁 조용한 카페에서 민준이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자기야, 나 할 말이 있어. 사실 우리 회사 대표님이 내 친아빠야. 지금까지 숨겨서 미안해. 민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깐, 그럼 자기가 서 회장님의 하나뿐이라는... 내가 그 외동딸이야.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한민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속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배신감, 당황스러움,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을 거라는 것을요. 드디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우리는 이제 헤어져야 하는 거야? 부모님이 헤어지라고 하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부모님은 그런 분들 아니야. 이제 결혼할 거니까 자기가 미리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제 얘기에 민준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 내가 드라마를 너무 봤나 봐. 보통 부잣집 외동딸이 가난한 집 남자 만나면 부모님이 반대하시길래 자기네 집도 그런 줄 알았어. 우리 집은 그런 분위기 아니야. 늘 내 선택을 믿고 존중해 주셔. 그나저나 많이 놀랐지. 일부러 속인 건 아닌데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처음엔 좀 놀라긴 했어. 1년 동안 만나면서 네가 전혀 내색을 안 해서 재벌집 딸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해가 돼.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겠어. 한민준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무섭긴 해. 회장님의 딸과 사귄다는 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나는 회장님의 딸 서경이를 좋아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야. 경영지원실에서 야근하며 함께 고민하던 그 경이, 실수했을 때 함께 웃어주던 그 경이, 내 어설픈 농담에도 진심으로 웃어주던 그 경이를 좋아한 거라는 거야. 저는 그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더 고마워. 네가 처음부터 신분을 밝혔다면 나는 절대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없었을 거야. 항상 눈치 보고 조심스러워했을 테고 진짜 내 모습으로 너를 대할 수 없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는 한민준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언제 말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물론 앞으로 쉽지 않을 거야. 회사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주변 반응도 그렇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진심만큼은 변하지 않아. 아니, 변하면 안 되고. 나는 앞으로도 그냥 경이로만 너를 보고 싶어. 물론 회장님께는 예의를 갖춰드려야겠지만 너와 나 사이에서만큼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는 그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기대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정말로 민준 씨를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들이 제 마음 깊숙이 와닿았거든요. 정말 고마워. 이런 반응을 보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민준 씨가 배신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부담스러워하면서 거리를 둘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 감정들이 아예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너에 대한 내 마음이야. 그리고 이렇게 용기 내서 말해준 네가 더 대단해 보여. 그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결혼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민준이는 정말 세심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릴 때도 예의 바르고 진실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민준이를 매우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성실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보기 좋군요. 앞으로 우리 딸을 잘 부탁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019년 봄, 저희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어느 따뜻한 봄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서울 시내 유명 호텔에서 치른 웨딩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그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래도 행복해했습니다. 신혼생활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한민주는 정말 좋은 남편이었고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부모님께도 항상 깍듯하게 대했고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념일마다 깜짝 선물을 준비해 주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옆에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제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경희야, 사랑해. 너와 결혼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야. 밤마다 저를 안아주며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달콤했던지요.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유능한 직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자리에 어울리는 실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도 한민준을 아들처럼 아껴주셨습니다. 결혼 후 6개월 만에 한민준을 대리로 승진시켜 주셨고 1년 후에는 과장을 달았습니다. 경희야, 한서방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성실하고 능력도 있고 네가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다행이구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저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1년이 넘어갈 때쯤 아이가 생겼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남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정말이야? 우리가 진짜 부모가 되는 거야? 정말이야. 아직 초기라서 조심해야 하지만.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잘 키우자, 우리. 하지만 임신 4개월 때 유산을 했습니다. 그때 출장으로 제 옆에 없었던 남편은 뒤늦게 병원에 있는 저를 찾아와 저보다 더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네 옆에 있었어야 하는데 미안해. 아니야, 내 탓이야. 내가 일을 그만두고 쉬었더라면. 그게 무슨 말이야. 절대 당신 잘못이 아니야. 이런 일은 누구한테나 생길 수 있는 거래. 그 후로도 남편은 더욱 저를 아껴주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업무 성과가 좋아서 승진도 했고 아버지도 민준이를 점점 신뢰하게 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 가정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양가 부모님까지 누구 하나 문제없이 모두가 화목했습니다. 그랬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결혼 3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결혼기념일인 거 알고 있지?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내가 깜짝 선물도 준비했어. 민준이의 그 미소가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후 6시쯤 민준이가 회사에서 연락을 했습니다. 여보, 급한 일이 생겨서 조금 늦을 것 같아. 아마 7시 반쯤에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7시 반이 되어도 민준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8시, 8시 반, 계속해서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회사에 전화를 해봤지만 이미 퇴근한 후였습니다. 밤 9시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민준 씨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으니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민준 씨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하루를 버티다가 결국 다음날 새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웃으며 기념일 약속을 했던 민준 씨가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은.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회사 직원들, 친구들, 친지들이 모두 와서 조문했습니다. 친구 미숙이도 왔습니다. 미숙이는 저와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절친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미숙이는 저를 보자마자 저를 끌어안고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경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민준이가 이렇게 가다니. 아직도 실감이 안 나. 꿈만 같아. 나 어떻게 살아야 하니 미숙아. 울지 마.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어떻게든 살아보자. 민준이도 그걸 바랄 거야. 저는 미숙이를 부둥켜 안고 울었고 미숙이는 그런 저를 안아주고 다독여줬습니다. 그때는 미숙이의 위로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49제를 마칠 때까지 저는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회사 일은 신경 쓰지 말고 충분히 슬퍼하라고 하셨지만 혼자 집에 있으면 남편 생각만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에 복귀한 후에도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남편과 함께 했던 프로젝트들, 함께 앉았던 회의실, 함께 먹었던 구내식당, 모든 게 남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민준 씨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반차를 내고 납골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일 오후라 그런지 납골당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남편의 사진 앞에 어떤 여자가 엎드려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분의 가족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슬쩍 다가가 얼굴을 확인한 순간 숨이 넘어갈 정도로 울고 있는 여자는 미숙이었습니다. 제 절친이었던 미숙이가 민준이 사진 앞에서 울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미숙이를 부르자 미숙이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민준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아무리 저랑 절친이고 남편과도 알고 지낸 사이였다지만 제 남편이 보고 싶어서 납골당에서 혼자 울고 있다는 말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나랑 같이 오지 왜 혼자 왔느냐고 아무렇지 않은 척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미숙이가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로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왜?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돼? 민준이는 내 친구이기도 했잖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네가 전화했을 때 내가 여기 온다고 말했었으니까 그때 미리 말해줬으면 같이 왔을 거란 말이지. 사실 남편이 죽고 난 후 미숙이가 한 번씩 전화해서 남편 얘기를 한참을 하고
납골당에는 언제 가냐고 물어보곤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 미숙이랑 남편 얘기를 하다가 생각이 나서 납골당에 오게 된 거였거든요. 같이? 내가 왜 너랑 같이 와야 하는데? 웃기지 마. 나는 혼자서도 여기 찾아올 자격이 있어. 그런데 미숙이가 평소와 달리 공격적으로 말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 너도 친구니까 당연히 우리 남편 보러 올 자격이 있지. 근데 누가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 네가 민준 씨 부인도 아니고. 부인도 아니고? 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니? 내가 뭘 모르는데? 미숙이의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네 말대로 내가 민준이의 법적 부인은 아니야. 하지만 그 사람이 사랑한 건 네가 아니라 바로 나야. 너는 그저 민준이가 나와 행복하게 살기 위해 세운 계획 중에 하나였을 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계획이라니? 저는 정말 미숙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는 대학 다닐 때도 그렇게 순진한 척 하더니 아직도 정말 바보 같구나? 민준이가 진짜 널 사랑해서 너랑 결혼했다고 생각해?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미숙이의 표정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를 한참을 노려보던 미숙이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서 제게 던지듯이 건넸습니다. 직접 확인해봐. 네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맨 위에는 임신 진단서가 있었습니다. 미숙이 이름으로 된 진단서였는데 날짜를 보니 남편이 죽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남편의 자필 편지였습니다. 너랑 약속했잖아.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손이 떨려 편지를 다 읽기도 전에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 저를 내려다보며 미숙이는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알겠어? 민준이는 네 남편이기 전에 내 남자였어. 거짓말이야. 민준 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줬는데. 하지만 미숙이는 제 말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너는 몰랐겠지만 우리는 대학 때부터 사귀던 사이야. 3년을 몰래 만났고 졸업하고 결혼하려고 했어. 너무 사랑했으니까. 그런데 민준이 부모님이 나를 반대했어. 나처럼 찢어지게 가난한 집 애랑은 결혼시킬 수 없다고. 그럼 민준이는 왜 나를... 네가 부잣집 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결혼해서 어느 정도 재산 확보하고 나서 이혼하려고 했던 거지.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거짓말이야. 민준이는 내가 대표 딸인 걸 몰랐어. 민준이가 몰랐다고? 넌 정말 아직도 너무 순진하구나. 학교 다닐 때 모범생이었던 민준이가 갈 수 있는 더 큰 대기업을 두고 왜 너희 회사에 지원했다고 생각해?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해? 민준이는 네가 누군지 미리 알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야. 미숙이의 말이 계속될수록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야, 민준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미숙이는 핸드폰을 꺼내서 여러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남편과 미숙이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었는데 날짜를 보니 모두 결혼 이후였습니다. 너 신혼여행 갔을 때 민준이가 갑자기 밤에 혼자 나갔다 온 적 있지? 나 그때 네 옆방에 있었어.
결혼 후에도 나랑 계속 만났다고. 미숙이가 쏟아내는 말들을 듣다 보니 이상했던 점들이 하나둘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였지만 결혼 후에는 연락이 뜸했던 미숙이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자주 전화를 하더라고요. 경희야, 요즘 민준이랑 사이는 좀 어때? 여전히 깨가 쏟아져? 경희야, 혹시 민준이 집에 들어왔어? 회사 일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는데. 경희야, 곧 민준이 생일이던데 나도 선물 하나 해도 될까? 워낙 친한 사이였고 남편이 대학 때 저보다는 미숙이랑 더 친했다고 했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제 남편과 제 절친이 그런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 남편과 절친이 불륜이라니. 아니야, 거짓말이야.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버젓이 내 뱃속에 민준이 아이가 있는데? 미숙이가 배를 만지며 소리쳤습니다. 민준이가 네가 회장 딸이라는 걸 알고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했어. 처음엔 죄책감도 있었지만 너와 결혼해서 돈을 빼돌린 다음 이혼하고 나랑 재결합하기로 했다고. 그리고 지금 네가 목에 걸고 있는 목걸이 사고 난 차량에 있던 거지? 그거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내가 임신한 기념으로 가지고 싶다고 했더니 민준이가 사주기로 한 거였거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토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다정했던 손길, 사랑의 말들, 따뜻한 미소까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이 모든 것이 꿈이길 바랬습니다. 목에 걸린 목걸이를 힘주어 끊어냈습니다. 그런데 미숙이의 기가 막힌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희야, 이제 민준이가 죽었으니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이 아이 아버지가 민준이인 만큼 민준이가 남긴 재산은 이 아이가 물려받아야 하지 않을까? 유산 상속 말이야. 이 아이도 민준이 아이니까 권리가 있잖아.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숙이의 뻔뻔함에 기가 막혔습니다. 제 남편을 빼앗아 간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재산까지 나눠달라니.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슬픔보다 앞선 감정은 치떨리는 분노였습니다. 더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선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맴돌았고 그 답을 찾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민준 씨의 모든 것을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숙이의 말이 사실인지, 민준 씨가 정말 저를 이용한 것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미숙이야 미숙이 아이에게 아무것도 돌아가지 못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먼저 남편의 회사 출입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민준 씨의 근무 기록을 모두 뽑아봤습니다. 야근한다고 했던 날들, 주말 출근한다고 했던 날들, 실제로는 회사에 오지 않는 날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남편의 개인 계좌 이체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민준 씨는 결혼 후 매달 일정 금액을 김미숙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빼돌린 흔적까지 발견한 것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습니다. 민준 씨와 미숙이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탐정이 가져온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준 씨와 미숙이가 함께 있는 사진들, CCTV 영상들, 결혼 후에도 계속 만나고 있었던 것이 확실했습니다. 특히 미숙이의 집 근처 CCTV에는 임신 후에도 민준 씨와 함께 있는 장면이 여러 번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미숙이의 말이 사실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회장 딸이라는 저의 배경을 이용해서 출세하고 동시에 회사 돈까지 빼돌려서 미숙이에게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미숙이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경희야, 생각해봤어? 민준이 재산 말이야. 일단 만나자. 만나서 얘기해. 카페에서 만난 미숙이는 더욱 뻔뻔했습니다. 경희야, 내가 말한 거 다 확인해봤지? 이제 믿겠어? 그래, 다 확인했어. 민준이가 정말 너와 사귀고 있었고 회사 돈도 빼돌렸더라.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이 아이 아버지가 민준이니까. 너 정말 뻔뻔하다. 내 남편 빼앗아 놓고 이제 재산까지 달라고? 빼앗은 게 아니야. 원래 민준이는 내 거였는데 네가 뺏은 거지. 알량한 대표딸이라는 타이틀 하나로 너는 그냥 잠깐 지나쳐가는 정류장 같은 거였어.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마음이 어디 있든 상관없어. 어차피 죽은 사람이니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산 사람끼리 남은 문제는 풀어야지. 무슨 뜻이야? 미수가, 너 지금 임신한 아이가 정말 민준이 아이야? 미숙이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당연하지. 그럼 누구 아이겠어? 너 지금 뭘 의심하는 거야? 저는 납골당해서 미숙이가 제게 그랬던 걸 똑같이 돌려주었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미숙 앞에 탁 하고 던졌습니다. 이거 보고도 그 말 다시 할래? 진짜 민준이 아이라고? 이게 뭐야? DNA 검사 결과. 민준이 머리카락과 네 뱃속 아이의 유전자 비교 결과야. 일치율 0%. 네 뱃속의 아이와 민준 씨는 아무 관계없는 남이던데? 그 순간 미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입술은 떨리고 손은 서류를 잡지도 못한 채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긴 뭐가 없어. 네 뱃속 아이는 민준이 아이가 아니야. 그래도 계속 믿을 수 없다면 함께 병원에 가서 공식적으로 재검사 받을까? 말도 안 돼. 그런 검사를 어떻게 했어? 방법은 많아. 네가 상상도 못할 만큼. 네 말 맞다나 난 가진 게 돈뿐이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방법이 아니라 결과지. 네가 아무리 발악해도 진실은 바뀌지 않아. 넌 민준이 아이를 임신한 게 아니라 거짓말을 임신한 거야. 거짓말이야. 민준이 아이가 맞아. 민준이 아이여만 해.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휘청였고 눈은 동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당하는 쪽이 아니라 진실을 들이대는 쪽이었으니까요. 그래, 너도 몰랐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늘 네 말에 끌려다니고 무던하게 웃던 내가 결국 너한테 칼을 겨눌 줄은. 그날 미숙이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절망에 빠져 허우적댔습니다. 하지만 원망해야 할 남편은 죽었고 살아남은 건 미숙이뿐이었습니다. 저는 미숙이를 무너뜨리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회사 고문 변호사들에게까지 도움을 받으며 미숙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통화 기록, 만난 사람들, 병원 기록까지. 그리고 그 결과 남편과 미숙의 불륜만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숙에게는 민준 말고도 또 다른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남자와의 아이를 민준의 아이인 양 조작해서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저와 결혼한 뒤 미숙에 대한 마음이 식었고 미숙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였습니다.
대학 때부터 남편만 바라보고 살며 그림자처럼 세컨드의 삶도 마다하지 않고 살았던 미숙은 남편의 이별 통보에 배신감을 느꼈고 복수를 하기로 했던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편 말고도 다른 남자가 있었던 미숙은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그걸 빌미로 남편을 협박했다는 것도요. 남편을 사랑했다면서 다른 남자와도 관계를 맺은 미숙을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불륜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사람들을 저 같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리가 없죠. 하여튼 남편은 사고가 난 그날도 저에게 알리겠다는 미숙의 협박 때문에 급하게 미숙이네로 가다가 사고가 났다는 것을 블랙박스 복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미숙의 거짓말과 악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분노와 상처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미숙이를 응징하고 가장 정당한 방식으로 대갚아주기로. 너 이제부터 잘 들어. 나는 널 무너뜨릴 거야. 네가 뱉은 거짓말 한마디, 내게 넘긴 고통 하루하루까지 전부 법의 언어로 차곡차곡 대갚아줄 거니까. 저는 미숙을 절대 그냥 두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말로만 용서 아내가 아니라 실제로 끝까지 가보기로 결심했죠.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해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협박죄, 공갈죄, 횡령 방조죄, 미숙에게 적용 가능한 죄목은 전부 넣었습니다. 우리 회사 법률팀 변호사들과 함께 하나하나 법리 검토를 거쳐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이 완벽한 고소장을 완성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미숙에게 연락이 갔고 그날 저녁 미숙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울먹였고 평소처럼 불쌍한 척을 하며 말했죠. 경희야 제발, 나 지금 임신 중이잖아. 너도 유산해봐서 임신했을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미숙은 끝까지 제 상처를 후벼 팠습니다. 그래서 임신하면 죄 안 지은 걸로 되는 거야? 그럼 나도 임신했을 때 남의 남편 꼬시고 돈 뜯어내볼 걸 그랬네? 우리 친구잖아. 같이 울고 웃었던 사이잖아. 친구? 그래, 그럼 하나만 묻자. 진짜 친구가 친구 남편 꼬시고 거짓말로 임신했다고 협박하고 회사 돈까지 빼돌려서 자기 입속 차려? 그게 친구야?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단호하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단 한 점의 미련도 남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임신 상태라 보석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재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민준이 횡령의 미숙에게 건넨 돈, 미숙이 민준 명의로 착복한 회사 자금도 전부 회수했습니다. 민준 명의로 남아있던 재산도 모두 제가 상속받았고 미숙에게는 단 1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어떻게 했냐고요? 전부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기부 영수증엔 민준 이름을 적어냈습니다. 죽어서라도 좋은 일에 이름을 남기라고. 살아서 나한텐 아무것도 안 했으니 죽고 나서라도 그 이름을 똑바로 써먹으라고. 그리고 미숙이의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숙, 협박죄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 집행유예가 붙긴 했지만 어쨌든 전과자가 됐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관대한 판결일지도 몰랐죠. 하지만 저는 졌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상에 다 알려졌으니까요. 그녀가 어떤 인간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결국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됐는지. 미숙은 회사에서 해고됐고 전과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취업도 막혔습니다. 소문은 퍼졌고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습니다. 게다가 더 웃긴 건 임신한 아이의 진짜 아버지였던 유부남이 사건이 커지자 연락을 끊고 증발했다는 겁니다.
결국 미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지금껏 남의 걸 탐하고 속이고 빼앗던 여자가 이제는 아무도 곁에 남지 않은 외로운 쓰레기 인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숙이 또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예전과는 또 달랐습니다. 울음 반 후회 반 애원 반으로 떨고 있었죠. 경희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어. 잠시 숨을 고르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뭘 했는지 생각이나 해봤어? 민준이를 빼앗고 거짓말로 협박하고 내 인생을 박살냈잖아. 근데 지금 와서 도와달라고? 정말 양심이 있긴 한 거니? 그래도 친구였잖아. 친구, 네가 그 단어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이건 네가 선택한 길이야. 아니면 다시 납골당 가서 민준이 사진 앞에서 울어보든가. 이번엔 누가 봐줄지도 모르겠네. 경이야. 내 이름 부르지 마. 네 입에서 나오는 것도 역겨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네 얼굴만 봐도 토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처음으로 속이 후련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묻어뒀던 분노, 억울함, 모욕감이 그 순간 산산이 날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복수가 끝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나를 지켰습니다. 내 인생을 망치려 했던 사람에게 정당한 방식으로 철저히 갚아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서도 제 마음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미숙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제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가장 컸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걸 몰랐을까? 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을까? 한동안 저는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때까지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는 누가 내 삶을 망치게 두지 않겠다는 것. 나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는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지켜낼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의 상처가 서서히 아물어갈 즈음 저는 뜻밖의 사람에게서 따뜻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로 남편과 미숙에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준 우리 회사 법무팀의 김정우 변호사였습니다. 정우 씨는 조용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묵직한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제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업무적으로 마주치는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경희 씨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 긴 시간을 잘 견디셨어요. 견뎠다기보다 그냥 살아남은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죽지 않으려고 버텼어요. 이제는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반드시요. 그 말이 따뜻하게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문을 쉽게 열 수는 없었습니다. 정우 씨, 저는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아니, 믿고 싶지도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일을 겪으셨으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연기를 할 수 있는지 3년 동안 완벽하게 저를 속였잖아요. 정우 씨는 잠시 침묵을 지킨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희 씨,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스스로를 더 아프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 말이 깊은 울림처럼 남았습니다. 정우 씨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어떤 감정도 강요하지 않았고 그저 제 곁에서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말없이 곁을 지켜줬고 제가 흔들릴 때도 끝까지 함께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말없이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책상 위에 놓아두었고, 어느 날은 퇴근길에 함께 걷자며 조용히 산책을 청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조금씩 마음의 벽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을 때 정우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사람에게서 그렇게 큰 상처를 받았는데 당연하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기적이고 계산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확신할 수는 없죠. 하지만 시간이 알려줄 거예요. 그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흔들릴 때도 다그치지 않았고 감정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빨리 잊어야 해요라는 식의 가벼운 위로 대신 조용히 곁을 지켜주며 제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는 정우 씨의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눈빛보다는 태도로 보여주는 그의 배려는 제 마음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처음부터 그가 제가 회장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굳이 숨기거나 꾸미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처를 안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이 정우 씨와의 관계를 더 자유롭고 솔직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앞에서는 누구의 딸이 아닌 그저 석영이라는 한 사람으로 있을 수 있었기에 그 자체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무렵 문득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다시 믿게 되다니 저도 놀라워요. 경희 씨가 용기를 내준 거예요. 이제는 과거를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어요. 그럼 함께 할까요? 정우 씨와의 관계는 이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뜨겁고 화려한 사랑은 아니었지만 조용하고 단단한 신뢰와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늘 안정적이었고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으며 믿음은 시간이 쌓이며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울렸던 적도 많았지만 무심한 듯 챙겨주는 행동 하나하나가 제 마음속 깊은 상처들을 조금씩 덮어주었습니다. 경희 씨는 그냥 경희 씨예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의 이름도 필요 없어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가 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준 덕분에 저 역시 조금씩 저 자신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1년이 되었을 무렵 저희는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이번엔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화려하지 않은 조용하고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소박한 자리에서 저는 진짜로 시작이라는 단어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정우 씨를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물론 처음엔 제가 또다시 상처받는 일이 생길까봐 누구보다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경희야, 또다시 상처받지 않을 자신이 있니? 네, 아버지. 정우 씨는 민준 씨와는 달라요. 제가 민준 씨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설사 상처받는다 하더라도 이번엔 지난번처럼 무너지지 않을게요. 그래, 네가 그렇다면 그렇겠지. 네가 행복한 길만 가도록 하려무나. 고마워요, 아버지. 이번엔 정말 잘 살아볼게요. 정우 씨와 결혼 생활은 민준과의 결혼 생활과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정우 씨는 겉으로 화려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 대신 깊고 단단한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알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이용하거나 거리감을 두지 않았고 오히려 그 배경 때문에 제가 받을 상처를 먼저 걱정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정우 씨와 함께한 결혼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크게 요란하지도 특별한 이벤트가 매일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 조용한 일상 속에서 저는 매일 위로받고 치유받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우 씨는 저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 하나까지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고 일상 속 사소한 일조차 숨김없이 나눴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내일 대학 동창들이랑 만나기로 했는데 괜찮지? 그는 늘 투명하게 저와 소통했습니다. 휴대폰은 언제든 열어볼 수 있게 했고 통장 관리도 함께 했습니다. 서로에게 숨길 것이 없다는 신뢰는 말보다 행동으로 느껴졌습니다. 물론 저도 정우 씨에게 솔직했습니다. 민준에게 받은 배신의 상처, 미숙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유 없이 밀려오는 불안과 의심까지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가끔 무서워요. 또 속을까봐 괜히 불안해져요. 그럴 때마다 정우 씨는 한결같은 목소리로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기면 언제든 확인하세요. 그게 더 편하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의 그런 이해와 배려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믿음 가득한 눈빛이 제가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쯤 되었을 무렵 저는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번의 유산을 겪었던 저는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기쁨보다 먼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몸과 마음을 조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안정기에 접어들고 나서야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경희 씨, 혼자서 마음 졸인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요. 내가 당신 남편이잖아요. 조금은 내게 기대줘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나를 아빠로 만들어줘서. 정우 씨는 저 혼자 가슴 졸인 것에 대한 미안함과 아빠가 되었다는 기쁨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눈시울이 붉어진 얼굴로 사진을 오래도록 들여다보더니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네, 그럴게요. 당신한테 좀 많이 기대볼게요. 그래도 되죠? 그럼요. 아이까지 두 몫을 오롯이 기대도 당신 남편 끄떡 없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뚝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두려움, 상처, 망설임이 조금씩 지워지듯 사라졌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기쁨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건 단지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 그리고 함께 울어줄 사람이 곁에 있다는 안도감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태어난 날, 정우 씨는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예요. 정말 우리 아이. 우리 아기야. 우리 둘만의 진짜 가족이야. 그 장면을 바라보며 저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상처가 아물었다는 걸,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걸. 과거의 모든 고통은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구나 싶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살아가는 요즘,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매일 새롭게 느끼고 있습니다. 화려하거나 극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켜주는 사랑, 믿어주는 사랑, 그리고 함께 견디고 웃는 사랑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민준과 미숙이가 제게 남긴 상처는 분명 컸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있었기에 저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진짜 사랑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정우 씨와 그리고 아이와 함께 셋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사직을 맡아 능력을 인정받고 있고 가정에서도 좋은 아내, 좋은 엄마로 살고 있습니다. 간혹 민준 씨나 미숙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노나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먼저 듭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사랑이 뭔지 몰랐구나.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구나. 미숙이는 그 후로 연락이 없습니다. 아마 어디선가 어렵게 살고 있거나 또 누군가에게 사기를 치며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가끔 소식을 들려주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닙니다. 서경이라는 한 사람으로, 제 이름으로, 제 발걸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우씨라는 진실한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족의 행복을 매일 만끽하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 때문에 제 인생 전체를 망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해졌고 더 현명해졌습니다. 저는 오늘도 제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제 가족을 더 사랑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민준 씨와 미숙이가 저에게 준 상처는 이제 흉터가 되었습니다. 아프지는 않지만 잊히지도 않는 흉터. 하지만 그 흉터가 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행복입니다.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정말로 이겼습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길 것입니다.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제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